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일 정오입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여론조사가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서 지난 1일 그리고 어제까지 1일 2일 조사한 게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30.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30%가 넘는 선호도를 보인 첫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1%포인트 떨어진 20.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로 반밖에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의외로 국민의힘이 34.2, 더불어민주당이 28.7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3.9, 국민의힘이 30.5%로 여기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42.6, 더불어민주당 21.9. 이 정당 지지율에서 조금 주의를 요하는데 한국갤럽과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정당 지지도입니다.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20%대를 넘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항상 40%대에서 약간 떨어졌지만 3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렇게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지 그건 조금 주의를 요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문재인 지지율 또는 국정평가는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거의 비슷합니다. 성향별로는 이제 뭐 고착이 되었습니다만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윤석열 총장 지지로 이동을 했는데, 이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진보층에서 38.1%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낙연 대표를 거의 하프 게임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른바 진보층에서 받는 지지율은 20.2%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38, 이낙연 20. 이낙연 대표가 새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이후 핵심 좌파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진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가고 있는 이 여론구조와 여론구조에 얹혀가지고 더욱더 이낙연의 입지가 줄어든다. 그리고 최근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꺼냈다가 자기 지지층에서 반발이 심하고 심지어 추미애를 대신 내세우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요게 집권층의 분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집권층의 분열은 다음 정권을 차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분열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 친문 세력과 친문 세력이 아닌 비교적 온건한 세력 사이에 격돌이 예상되고, 이게 전체 정치판을 바꿀 가능성도 있고,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이 정치인이 이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전멸 상태거든요. 자기 대선 후보감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소속은 의미 있게 표가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3% 이렇고요. 오세훈 정도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홍준표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국민의힘이 아주 여론조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이제 안철수의 서울시장 후보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겁니다. 입당하지 않아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철수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똑같이 윤석열 총장도 앞으로 7월 이후에 정치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막판에 가서 예컨대 투표 한 달 또는 몇 주 앞에 두고 연대를 하면 되니까요. 연대를. 예컨대 2002년 정몽준 노무현 연대가 투표 한 20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세를 만들어서 50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 경쟁 속에서 마지막에 극적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임박해서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가 크고 그것을 뒤집기가 힘든데, 그런 방식으로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다면 이번에는 그 시나리오가 이 야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는 끝까지 경합 관계로 갔다가 마지막에 합쳐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컨대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공격하기가 좋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의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대통령 후보 1등으로 나온 예는 처음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정치 격변의 스토리가 많지만은 이건 오히려 외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메가더 원수가 이 필리핀을 지키다가 패퇴해가지고 호주로 물러났다가 호주에서 다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호주에서 뉴기니아로 뉴기니아를 점령하고 뉴기니아에서 필리핀으로 가서 결국 필리핀 수복으로서 이 사람이 영웅이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의 큰 주전장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은 사실은 메가더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해군을 중심으로 하는 미드웨이 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키나와 괌, 그리고 이 유황도 전투, 이쪽이 주전장인데 항상 메가더가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메가더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인물도 좋고 무엇보다도 쇼맨십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1943년, 4년 요 무렵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지금 2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항상 메가더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화당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정권을 잡지 못한 공화당에서 메가더를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194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때 여론조사를 하면은 메가더가 공화당 후보로서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비슷하죠. 메가드도 상당히 정치적 인물이고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4년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었죠. 한참 격전 중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메가드는 유명한 뮤조리 함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러니까 연합군, 태평양 전쟁에 참여한 연합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이어서 일종의 일본 총독이 됩니다. 일본 점령군 사령관,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일본을 관리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때부터 45년부터 한 5년 동안 주권이 없는 나라고, 그때의 지배자는 천황 위에 있던 메가드였습니다. 메가드가 일본을 이렇게 군국주의 색채를 지우고 민주화를 하는데 말하자면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헌법도 메가드 사령부에서 기초를 잡아준 것입니다. 사실은 군인으로서보다는 이 일본 점령 정책의 성공이 메가드를 평가하는데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메가드가 또 한국전쟁에 등장합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음으로써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메가드는 나이가 70이고 최고참이었습니다. 또 본인 자신도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이은 트루만 대통령을 아주 가짱케 봤습니다. 트루만과 메가드는 성격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미주리주 시골 출신이고 대학교에도 가지 않고 일찍부터 정치를 한 사람이고 1차 세계대전 때는 포병 장교로 참전한 사람입니다. 아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으니까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드는 한 번도 트루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루만도 그걸 의식을 해서 메가드를 프리마돈나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러다가 중공군의 개입을 메가드가 오판했다. 그 다음에 중공군의 총공세로 70년 전 1월 4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두 번째로 중공군 손에 넘어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가드와 트루만 사이가 벌어졌다가 결국 트루만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해임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해임된 뒤에 돌아가서 1951년 4월에 유명한 의회 연설을 합니다. 그때 메가드의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아마 메가드가 우리가 백악관으로 진군합시다 하고 나섰더라면 쿠데타가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메가드가 공화당 후보로 당선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 뒤에 한국전 수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메가드를 정인으로 불러냅니다. 이때 민주당원들의 집요한 공세에 메가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메가드가 웅변은 잘하고 쇼맨십은 좋은데 실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실수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미국의 이 헌정 질서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냥 그 길로 끝이 나고 잊혀지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는 인상 좋은 아이젠하워가 추천이 되어 가지고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가 내가 당선되면은 6.25를 끝내겠다 하는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트루만과 메가드 관계, 문재인과 윤석열 관계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결말이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메가드는 실패했는데 윤석열은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역할은 이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또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이건 별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데 이 검찰이 항상 대통령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이후에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치부나 어떤 부정 혐의, 부패 혐의를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는 칼자루를 잡고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칼자루. 그래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총장이 거의 전횡을 하면서 무리를 해가지고 이 정권의 적대 세력을 완전히 아주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치 수사를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기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적폐 수사 시즌 2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이 정권을 겨누는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공포의 말하자면은 정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검찰을 눈치 보고 했는데, 야당도 검찰을 눈치 보고 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정권에 있는 사람이 검찰 눈치를 본다. 그럼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공포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정보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이 정권에 들어서서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경찰에 기대하겠지만 아직은 아니죠. 여러 가지로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통제를 받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한다든지 무리하게 집권 연장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되고, 그리고 이 자유진영은 공포감으로부터 거의 벗어나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요새 조선중앙동아일보,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일관되게 심하다고 할 정도로 집요하게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언론은 일찍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검찰이 정권의 칼이 아니다라는 안도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은 내년 7월까지 버텨줘야 합니다. 내년 7월까지 버티는 사이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은 일거수일투족에까지도 항상 뉴스가 될 겁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거의 설사 나쁜 뉴스라도 잊혀지면 끝납니다. 윤석열 총장이 현직 총장으로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양과 관심도는 옷을 벗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현직 프리미엄이죠. 그걸 7월까지 누리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더 여론상에서 약화되고, 그 다음에 7월에 옷을 벗고 나와서 바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드는 이런 타임 스케줄, 여기에 대해서 이 정권에서는 탄핵을 하겠다든지 공수처가 나오면 수사를 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마 회방을 놓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1일, 2일 여론조사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12월 말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실패의 그 효과가 옮겨진 것이고, 혹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보수 성향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30%대의 지지율로 윤석열이 단독 선두에 나섰다는 것, 참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가 또 커졌습니다.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그걸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세력과 서로 연계가 되면서 2022년으로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지금 주도하는 선거판이 정치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 씨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수많은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인격적으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은 앞으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이 세 사람이 지금 정치 담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뭘 할 거냐? 대한민국 헌법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구경하면서 즐기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급박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좀 머리를 써야 합니다. 행동해야 하는 그 목표는 보수 중도를 합치는 쪽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보수 중도를 합치면은 전체 여론 구조에서 약 60%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중도가 진보와 합쳐버렸어요. 소위 진보와. 그래서 보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중도의 마음을 잡을 것이냐, 중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보수를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는 행동이 이 표로 어떻게 환산되겠느냐, 내가 태극기 들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게 이게 선거에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리고 내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오웰의 말이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자 같은 광신도와 싸울 때는 우리도 같은 광신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반대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